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전반전에는 다소 패스 미스들을 범하면서 김민재답지 않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거는 감독의 전술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요. 후반전에는 기존 바이언 선수들과 발이 맞기 시작하면서 많은 슈팅에 있어서의 기점 역할을 톡톡히 담당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민재, 알폰소, 코망으로 이어지는 왼쪽 라인이 빛을 발하면서 케인의 세 번째 골로도 연결이 됐었는데요. 그러면은 김민재 선수의 아우크스부르크전 전반전 패스 미스의 이유와 또 이 라인이 앞으로 바이에른의 주 공격 루트가 될 것이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포인트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키커지 평점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3.5점으로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어요. 이게 그 키커지 같은 경우는 1점부터 6점까지 주어지고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평점인 거거든요. 근데 3.5점은 그나브리, 마즈라이 그리고 코만과 함께 가장 낮은 평점인데요. 이런 평점을 받게 된 데에는 전반전에 조금 미스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좀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즈라이하고 그나브리는 이 경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코망 그리고 키미, 고레츠카는 조금 더 평점을 좋게 줬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키미도 이 경기에서 라볼피아나 역할도 상당히 잘 수행하고 양질의 패스들을 뿌려줬고, 또 이제 고레츠카가 수비적으로 상당히 커버들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거기다가 코망도 후반전에는 알폰소 데이비스와의 연계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전반전은 물론 뭐 김민재 선수와의 호흡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평점을 더 좋게 줘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코망은 3점 정도, 알폰소 데이비스는 사실 2.5점 줘야죠. 도움까지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키미, 고레츠카도 저는 2.5점,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 3점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나브리랑 마즈라이는 저는 4점이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전반전을 놓고 보면은 패스 성공률이 8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시절과 비교하더라도 나폴리에서는 이제 91%의 패스 성공률을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에서도 92.7%라는 상당히 높은 패스 성공률을 자랑하는데 전반전은 85%밖에 되지 않았어요.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오른쪽에는 제가 그 패스 실수맵만 따로 올려놓은 건데요. 특히 이제 수비 진영에서 두 번의 패스가 끊긴 게 상당히 위험했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이 두 번의 패스들이 끊기면서 상대 공격으로 바로 이어져서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9분경에 상대 슈팅은 키미가 6탄 방어로 막아냈고, 그리고 또 이제 44분경에 상대 공격은 고레츠카가 박스 안에서 끊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김민재 선수의 패스가 전반전에 유난히 좋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김민재 선수가 특정 선수한테 이제 패스를 준 그래프인 건데요. 알폰소 데이비스한테는 무려 23회의 패스를 주면서 가장 많은 패스를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길게 넘겨준 것도 있었죠. 무엇보다도 김민재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 다음으로 누구한테 많은 패스를 줬냐면요, 코망과 키미한테 가장 많이 줬는데, 코망한테 가장 많이 준, 그 두 번째로 많이 준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1회의 패스를 코망한테 제공을 한 건데요. 이게 센터백이 왼쪽 윙한테 두 번째로 많은 패스를 준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센터백은 기본적으로 같은 센터백한테 패스를 주거나 아니면 골키퍼한테 주거나 아니면 이제 왼쪽 센터백이니까 왼쪽 풀백한테 주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이렇게 패스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그걸 넘어서 아예 왼쪽 윙포워드인 코망한테 패스를 직접적으로 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끊긴 장면들이 전반전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실제 그 바이언의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랑 패스 주고 받고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키미한테 주고받고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파메카노한테 패스를 받았고요. 또 이제 골키퍼인 울라이랑 주고받았고요. 또 이제 코망한테 패스를 직접적으로 쭉 연결해준 그래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뭐 이 과정에서 바이에른의 첫 번째 그 공격이 나왔었죠. 김민재 선수가 키미 패스를 받아서 환상적인 롱 패스를 넘겨준 거를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코망이 이제 측면 돌파에 이은 날카로운 컵백 패스를 줬으나
그러나 이게 그 그나브리를 향했는데 수비가 먼저 앞에서 잘라냈죠. 그래서 아쉽게 공격이 무산된 장면이었는데요. 그 5분경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먼저 김민재 선수가 코망한테 패스 줘서 코망이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드리블로 치고 가면서 공격이 전개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쭉 전개되는 가운데 김민재가 이제 그 키미한테 패스를 넘겨줬고 여기서 이제 그 키미가 접고 반대편 측면으로 길게 전환 패스를 넘겨준 거를 마즈라이가 받아서 중앙으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컷백 패스 준 거를 키미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상대 미드필더인 도어슈한테 막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분경에 이제 김민재 선수의 다소 위험천만한 패스가 나왔었죠. 상대가 압박에 들어오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전진 패스를 쭉 찔러줬는데 이걸 상대 선수인 데미로비치가 가로채서 그대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키미가 6탄 방어로 막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투엘 감독은 김민재 선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닌 도리어 코망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내려와라.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코망한테 내려와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된 플레이라는 거죠. 김민재가 코망한테 전진 패스를 주면은 코망이 이제 뒤에서 돌아서 오버래핑에 들어가는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패스를 줘서 알폰소의 속도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그런 전술적인 포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그 세 번째 슈팅도 김민재 선수가 하프라인 바로 밑에서 코망한테 전진 패스를 찔러줬죠. 여기서 이제 그 코망이 접고 전진 패스를 준 거를 그나브리가 땅볼 크로스를 연결한 걸 수비가 이제 걷어냈는데 이걸 이제 그 고레츠카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죠. 이게 28분경의 슈팅이었던 거였는데요. 전반전은 결과적으로는 김민재, 코망, 알폰소 이 라인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다 보니까 바이에른의 공격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점유율도 57대 43으로 바이언의 점유율이라고 생각하면 전반전은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팅 숫자도 6대 7로 도리어 아우크스부르크가 하나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뭐 코너킥에선 6대 1로 바이언이 크게 앞섰고요. 또 이제 뭐 유효 슈팅에서도 3대 0이었으나 빅찬스 한 번이 이게 페널티킥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골은 상대 자책골이었어요.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후반전에 이제 바이언의 공격이 확 살아나는데요. 그 중심에는 김민재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민재의 후반전 이게 패스 맵인 건데요. 실수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한 번도 공격으로 연결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건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김민재, 알폰소, 코망 아니면 김민재, 코망, 알폰소 이렇게 이어지는 공격 패턴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서 바이언의 공격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 그 바이언의 7번째 슈팅이 49분경에 있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측면으로 내준 거를 알폰소 데이비스가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코망이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케인이 그대로 패스 방향을 살려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곧바로 이제 바이언의 8번째 슈팅도 김민재 선수의 빌드업에서 나왔는데요. 울라이가 이제 횡패스를 준 거를 김민재 선수가 전진 패스 준 게 이게 상대한테 끊겼으나 뒤로 흘렀어요. 패스가 높게 가다 보니까 이걸 끊어내려고 한 게 뒤로 흐른 건데요. 이걸 이제 코망이 잡아서는 패스를 줬고 여기서 사네가 이제 하프라인부터 드리블을 쭉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언의 9번째 슈팅 역시도 김민재 선수의 패스에서 시작된 건데요. 키미가 횡패스를 준 거를 김민재가 측면으로 전진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를 받은 알폰소가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패스를 준 거를 그나브리가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수비 벽에 맞았고요. 바이언의 10번째 슈팅 역시 김민재 선수의 빌드업부터 나왔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패스를 준 거를 이제 코망이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다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우도카이가 걷어낸 거를 이제 우파메카노가 짧게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그 마즈라이 선수가 횡패스를 준 거를 키미가 다시 측면으로 패스를 줬고 코망이 드리블로 상대 선수 한 명을 제치고 패스를 준 거를 고레츠카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우도카이가 차단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7, 8, 9, 10 4번의 슈팅이 모두 다 이제 김민재 선수의 패스에서 시작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11번째 슈팅을 지나가서 12번째 슈팅도 김민재 선수의 패스에서 시작된 건데요. 김민재 선수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알폰소가 잡아서 드리블을 치다가 백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코망이 올린 크로스를 그나브리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슈팅을 넘어서 14번째 슈팅도 이제 김민재 선수의 패스에서 시작된 건데요. 김민재 선수가 코망한테 패스를 준 거를 코망이 이제 마즈라이한테 다시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마즈라이가 드리블을 쭉 치고 가다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사네가 받아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짧게 슈팅 스윙을 가져간 게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면서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사네의 슈팅 스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그리고 결국 15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알폰소 데이비스가 그대로 지체 없이 코망한테 패스를 내주면서 그대로 달려 들어갔고, 여기서 코망이 원터치로 다시 패스를 내준 거를 알폰소가 잡아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대각선 쌍풀 크로스를 연결한 거를 케인 선수가 방향을 그대로 살려서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 경기에서 81분을 소화하고서 더리우트로 교체됐는데요. 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바이언이 압도했습니다. 점유율도 65대 35로 크게 차이를 벌렸고요. 그냥 김민재 선수부터 이제 후방 빌드업이 잘 되다 보니까 점유율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슈팅 숫자 13대 3이었습니다. 뭐 이건 압도한 거죠. 거기다가 빅찬스도 2대 1이었고요. 기대 득점도 1.77골에 달했습니다. 김민재, 알폰소, 코망 라인이 정상 가동되니까 점유율, 슈팅, 기대 득점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건 이제 볼 전진 패스와 볼 전진 그래프인 건데요. 세로축이 이제 볼 전진 캐리고 가로축이 이제 볼 전진 패스인데, 김민재 선수가 볼 전진 패스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한테 전진 패스를 계속 주문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김민재 선수가 득점 찬스 패스에 있어서도 키미, 코망, 알폰소 데이비스에 이어서 4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언 선수들 중에선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키미를 제외하면 코망, 알폰소, 김민재 왼쪽 라인이죠. 즉 왼쪽 라인이 바이언의 공격을 주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후반 들어서 마침내 김민재, 알폰소, 코망의 라인이 호흡이 맞아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이언은 기대 득점 그래프와 기대 위협 그래프에서 전반전 대비 후반전에 확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특히 기대 위협 그래프는 전반전에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근데 후반 와가지고 크게 격차를 벌린 거죠. 자연스럽게 김민재, 코망, 알폰소 데이비스의 왼쪽 라인이 살아나니까 케인 선수도 살아난 건데요. 전반전은 케인 선수가 슈팅이 한 번이었어요. 그 한 번도 페널티킥이었죠. 하지만 후반 들어서 슈팅 4번을 가져갔고 그중 한 골을 성공시킨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김민재가 전진 패스를 주고 코망이 리턴을 내주고 알폰소가 뒤를 파고들면서 케인한테 패스를 주는 패턴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케인 선수의 바이엘은 필드골 2골을 전부 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도움을 줬습니다. 한 골은 이제 페널티킥이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알폰소 데이비스와 케인이 새로운 바이언의 공격 두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보조자 역할을 바로 김민재와 코망이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거기다가 이제 그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고무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요, 출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라이프치히하고의 슈퍼컵에서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45분을 소화했고요. 브레멘과의 이제 개막전에서는 68분, 거의 그러니까 70분 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아우크스부르크전은 81분을 소화하면서 다음 경기는 풀타임을 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겨주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전 경기들에서는 평가전에서도 60분 정도 되면은 좀 체력적으로 지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도리어 갈수록 더 잘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다음 경기에선 90분 풀타임을 아무런 문제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군사훈련에 후유증은 없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김민재 선수가 다음 경기에 90분 풀타임을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더리우트의 부진에도 있습니다. 원래는 김민재와 더리우트가 주전 센터백 조합을 설 걸로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더리우트 선수가 프리시즌에 부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살도 쪘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그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도 86분경에 그 데미로비치가 스루 패스를 할 때 더리우트가 달려들다가
더리우트가 알까기를 허용했죠. 그러면서 뒤에서 파고들던 벨리오가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넣었습니다. 더리우트의 실수에서 파생된 실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라이프치히하고의 DFL 슈퍼컵에서도 더리우트가 실수를 범하면서 올모에게 추가골을 실점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 44분경에 올모가 이제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더리우트가 여기서 물론 뭐 올모의 터닝 동작이 정말 예술적이긴 했어요. 하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더리우트도 이거를 막아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실 수비할 때는 볼을 수비하는 게 아니고 선수를 수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볼은 빠뜨려도 선수는 빠뜨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 더리우트가 볼을 뺏으려고 하다가 올모의 환상적인 터닝 동작에 속아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실점을 허용하게 된 거였죠. 더리우트답지 않은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언의 다음 일정은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메넨글라드바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경기는 레버쿠젠으로 이어지는데요. 레버쿠젠은 현재 그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팀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력이 좋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죠.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는 유난히 바이언에게 강한 팀이고요. 과연 바이언이 메넨글라드바흐와 레버쿠젠으로 이어지는 이 힘든 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장기들을 100분 활용하면서 수비적으로도 사실 그동안 그 브레멘전과 이제 그 아우크스부르크전은 상대팀이 약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으로 그렇게 보여줄 게 없었거든요. 특유의 빌드업 능력은 물론 수비적인 강점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해당 경기들이 끝나면은 분석 영상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